새 일터의 설렘이 내 마음에 물결처럼 번지고 8년 된 연인의 눈빛은 매일 조금씩 흐릿해진다. 이 구절,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글의 시작을 여는 시인데요. 뭔가 한 편의 드라마 예고편 같지 않나요? 네네. 정말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인 이후경님의 글을 바탕으로요. 오늘은 이 8년차 커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에 찾아온다는 그 감정의 침체기, 권태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아주 흥미로운 게 보통 권태기 하면 다들 좀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끝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들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글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요. 관계의 끝을 알리는 적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재해석하거든요. 와, 신호탄이라. 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화학적인 유효기간부터 그게 끝난 뒤에 찾아오는 진짜 관계의 시험대,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법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글에서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을 마법에 걸린다고 표현해요. 아, 네. 서로 다른 점에 막 강렬하게 끌리고 같은 점을 발견하면 이건 운명이다 느끼고 뭐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그 콩깍지 필터로 다 가려지는 시기.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할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이 더 재미있는 건 그 마법의 유효기간을 꽤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3년이라고요. 아, 딱 3년. 네. 케미컬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쓰면서요. 실제로 사랑 초기에 우리 뇌를 지배하는 뭐 도파민이나 페닐액티라민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강력한 각성제랑 비슷해서 우리를 막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결국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약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마법이 풀리고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된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 마법이 풀린 뒤의 묘사가 진짜 너무 날카로워서 읽으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쳤어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다른 점이 짜증나고 같은 점에 실증난다.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에 눈든다. 와, 아, 정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 말이나 행동에 성의가 없다고 느끼고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예전엔 그냥 웃어넘겼을 일로 막 크게 싸우게 되고요. 네네. 권태기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글이 던지는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나 뭐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 누구의 실패도 아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화학적 끌림이라는 1막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간관계라는 2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난 뒤에 서로의 필터 없는 민낯을 마주한 상태에서 뭐랄까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두 사람이 함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냥 화학물질 때문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실망감이나 상처는 그냥 감수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 원래 다 그래. 이걸로 넘기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아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니까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아, 우리 관계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그럼 다음 계절은 어떻게 같이 준비할까? 하고 좀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너 변했어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화학작용이 변했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비난 대신 해결책을 찾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글의 핵심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권태기 하면 관계의 위기, 뭐 빨간불, 끝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 글은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맞아요. 권태기는 변화를 위한 서곡이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정표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죠. 네. 권태감의 근원을 파고들면 그 중심에는 익숙함이 있거든요. 익숙함이요? 네. 반복되는 데이트 코스, 단조로운 대화, 뭐 서로의 반응도 다 예측 가능하고 이런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어느 순간 지루함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은 바로 그 지루하고 나른한 감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잊고 있던 진짜 자기,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찾으라는
강력한 내면의 신호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를 찾으라는 신호다.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찾겠다면서 갑자기 나 이제 내 꿈 찾아 떠날 거야 라던가 이 관계는 진짜 내가 아니었어 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성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기 찾기는 관계를 부정하거나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사회나 상대방이 기대하는 역할, 예를 들면 늘 헌신적인 연인 같은 틀에 맞춰진 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원하는 진정한 나를 회복해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에 가까워요.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이나 꿈 같은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파트너랑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라는 거죠. 그렇군요. 나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라 나다움을 회복해서 더 건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권태기는 없애야 할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봐야겠어요. 네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숨 고르면서 우리를 점검하라는 노란 불빛 같은 거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은 권태라는 계절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봄에 설렘이 있으면 여름에 열정이 있고 가을에 권태를 지나 겨울에 안정감으로 접어드는 그 관계의 사계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태기를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할까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8년차 커플을 위한 3가지 처방전이 바로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네. 좀 더 솔직해지자입니다. 이 처방의 핵심은요. 두 사람의 다툼 이면에 아주 복잡한 숨겨진 갈등이 있다는 진단에 있어요. 숨겨진 갈등이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의 원인, 네가 변했어 이런 말들 뒤에 차마 꺼내지 못하는 각자의 진짜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글에 묘사된 남자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 힘들었을 때 여자친구에게 도움받았던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해요. 아, 단순히 새 환경이 좋아서 들뜬 게 아니었군요.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맞춰주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맞아요. 독립의 욕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안에서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반대하는 외부 압박까지 더해져서 아주 복잡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말 못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구는 거고요. 그렇죠. 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예전처럼 지지해주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쁜 것 같으니까 서운함이 크죠.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도 있고요. 또 자기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니까 더 초조하고요. 와,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정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전혀 터놓지 못하고 있네요. 네, 남자의 부담감, 여자의 서운함, 각자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걸 서로 알아서 헤아려 주기만 바라고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이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터놓는 진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 사실은 네가 성공해서 좋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부담스러워. 라던가 네가 내 유학을 응원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 처럼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진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가면을 벗고 대화하는 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처방은 권태기를 점검하자예요. 이 부분에서 싸움은 무관심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문장이요? 네, 보통 싸우지 않는 걸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관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진단이 아주 흥미로운데 그래서는 권태기가 보통 한쪽에서 먼저 오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럴 땐 상대방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8년차 커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분석하죠. 남자는 새로운 직장, 여자는 유학 준비라는 새로운 환경이 각자에게 기폭제가 되면서 양쪽 모두에게 권태기가 온 쌍방 권태기라는 겁니다. 쌍방 권태기라니.
와,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네요. 한쪽만 와도 힘든데 둘 다라니요. 이건 정말 사랑의 종발을 예고하는 신호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글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이 여전히 격렬하게 싸운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해요. 싸우는 것에서요. 네, 다툼이 있다는 건 비록 그 방식이 서툴고 파괴적일지라도 아직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고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정말 끝난 관계는 싸우지도 않잖아요. 아, 하긴 그렇죠.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고 마음이 떠난 상태, 즉 무관심보다는 격렬한 싸움이 훨씬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징조라는 표현까지 써요. 와, 싸우는 게 좋은 징조라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한 번도 안 가본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또는 둘만의 행복한 추억이 있는 장소로 다시 가보라. 결국 핵심은 권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 보라는 거죠. 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익숙함이라는 먼지에 가려졌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를 만들려는 처방이죠. 피할 수 없으면 극복하라는 말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입니다. 좀 더 신중해지자. 결혼이라는 일륜 대사를 앞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인데요. 네, 여기서 제시하는 결혼의 정의가 아주 독특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줘요. 네. 결혼이란 혼자 사는 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다 담겨 있죠. 혼자 사는 듯이라는 독립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연결성. 네, 그 두 가지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혼자 사는 듯이라는 건 각자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거요. 정확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이 사는 걸 넘어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듯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의미해요. 아,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관계죠. 그래서는 이걸 통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결혼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한 조언인 셈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 글을 쭉 따라와 보니 권태기에 대한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불같이 타오르던 연애의 클라이맥스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게 곧 관계의 끝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네요. 맞아요.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아웅다웅 다투면서 화학적 끌림을 넘어선 진짜 인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서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더 후회할 것이다. 라고 끝맺어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한 만족이란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삶에는 늘 어려움과 아쉬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만약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어떤 형태로든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면 당신은 성장과 연결이라는 가치를 위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